네, 안녕하십니까. 돈틀 주방의 브랜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대로 그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어,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 좀 많이 안 좋고요. 뭐 감기가 걸린 건 아니고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예. 어, 일단은 뭐 그 전에 원래 이제 부동산 갭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원래는 이제 갭 투자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뭐 진행은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뭐 제가 촬영하는 내용들 중에 그 갭 투자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이시고 그래서 뭐 갭 투자 내용은 거기 나온 내용들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갭 투자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어떤 부동산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고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뭐 부동산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갭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부동산 내용을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계속 다룰 건데 음, 기본 지식 수준으로 해서 가급적 뭐 너무 말이 길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짧게 짧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제일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른 제가 부동산 이외에도 나머지 뭐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나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 사실은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예 앞으로 잘 계속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계속 방송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정치 관련된 내용들인데 어, 정치가 어찌됐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국인이라면 한국 분들이라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생활하는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좋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정치랑 상관이 없이 그냥 본인들의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한국에서는 정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국민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약간 피곤한 형국이라 저는 이제 정치 관련된 것들을 좀 방송을 하거나 많이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치 관련된 건 어마어마한 뭐 무슨 사실이 됐든 아니든 무슨 루머가 됐든 뭐 그 안은 하여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분들하고 어차피 뭐 제가 아무리 뭐 제 소신을 밝히던 아니면 뭐 어떤 팩트를 다루던 뭘 하던 그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게 오염된 정보인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경제 쪽으로 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는 당연히 이제 그 기조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는 일단 빼면 경제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돈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된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제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제 알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부동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편하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 저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어, 최소한의
물론 관심을 뭐 거기에 사실 부동산에 올인해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면서 한 번쯤은 그 관련된 어떤 특별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반드시 좀 기초적인 지식 수준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지식인에서 찾아보면 보시면은 뭐 금융 관련된 게 뭐 500만 건이 있고요. 이제 질문들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들 총 여태까지 이제 지식인의 질문한 내용들인데 경제 카테고리에서 금융 관련된 게 이제 560만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론 이제 뭐 직업하고 취업 쪽도 이제 많지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건들은 이제 뭐 금융권에 비해서는 금융 관련된 건들에 비해서는 한 뭐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전체 랭킹으로 보면 뭐 랭킹으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어, 뭐 3위 정도 되네요. 예, 금융 이제 질문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이 대부분의 우리 네이버를 물론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모든 한국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한 내용이 금융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직업과 취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주제를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목 상태가 계속 안 좋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도로 봤을 때 어찌됐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체 이제 본인의 인생이 됐던 한국에서 생활하는 어떤 기간이 됐던 그동안 신경 쓰는 것 중에 적어도 뭐 한 3위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주에서 이제 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저는 뭐 이 금융 시스템을 더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금융 관련된 내용들. 왜냐면 뭐 한국은 저희가 자본주의 국가, 자유경제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이제 이념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니까 자유경제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도 특히 금융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금융 쪽을 제가 이제 그 경제 쪽 다른 쪽 그 얘기하던 부분들 방송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들에서 제가 얘기하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 한국이 정상적인 그런 자유경제 체제는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좀 그런 기조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을 했던 적도 없고 한국인들이 항상 기득권층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지배층이라고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국민들과 그 이외의 그 일종의 지배층들 기득권층들이 항상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인 환경들도 그렇고 계속 오면서 어찌됐든 모두가 공평한 상황 공평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우리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의 기본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들이 대부분이고 불공평하게 항상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헷갈리시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본주의하고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은 공평입니다. 공평한 관계. 그게 공산당이 공평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관계에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유리하지 않냐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없고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정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삼성이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해서 이제 1인 창업한 창업자다 그러면 삼성하고 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만 잡혀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삼성이 더 자본력도 있고
뭐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있겠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시작 지점은 공평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서 공장을 만들어서 혼자 마우스를 뭐 이런 컴퓨터 마우스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삼성도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파는 일을 시작을 하면 둘 다 사실은 한쪽은 돈이 많은 대기업이고 한쪽은 이제 창업한 창업자지만 둘이 사실 동등성산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건 마우스인데, 자, 마우스를 봤을 때 제가 마우스를 만들던 삼성이 마우스를 만들던 사실은 전혀 서로 간에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삼성은 삼성 마우스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의 네이밍의 어떤 그런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있을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정동현 마우스라고 하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듣보잡이라는 그런 상품이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치권에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이 마우스가 이상하게 작은 기업들이 만드는 마우스가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크레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시민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청원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다 건의를 해가지고 아 제발 작은 회사들은 마우스 못 만들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만들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업자를 갖추고 마우스를 만들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상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청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사실 그걸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걸 듣고 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 거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자 마우스를 만들려면 반드시 100명 이상의 어떤 이제 제조 인원들을 갖춘 공장 설비가 있어야지만 마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법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거는 공평 경쟁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저는 평생 마우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1인 그런 기업들은. 하지만 삼성은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럼 100명 채워넣고 사람들을 고용을 한 다음에 공장 설비 갖춰가지고 마우스를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애초에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은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는 제가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으신데 한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기득권층이 유리하게끔 바뀌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극히 아주 이제 공평한 어떤 상식적인 수준인 거고 만약에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여를 안 하지만 국민들은 관여를 안 하지만 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마우스를 만드는 공장과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공무원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특별법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법안을 만듭니다. 머리를 잘 써서. 그래서 뭐 컴퓨터의 부속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뭐 이 정도 규모로 반드시 해야 된다. 자본금 규모를 뭐 예를 들어 10억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법안을 발의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쭉 거친 다음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최종 통과까지 된다고 하면 이 어떤 국회의원 아니면 이 어떤 공무원 이런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 법이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회적인 불평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어떻게 대기업하고 작은 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많아요. 한국에는 애초에 원래 한국은 불공평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유경제 체제나 자본주의의 기본은 아닙니다. 절대 공평한 기준이에요. 서로 공평하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작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전체 경제 시스템을 제가 계속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 한국의 불합리한 것들을 다 다뤄야 되고 너무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많아지지만 재밌는 건 또 뭐냐면 그 경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금융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끝에 어느 쪽으로 얘기가 가게 되냐면 부동산으로 가게 돼요. 모든 내용들이 한국은. 한국이 이제 부동산으로 왜 도대체 얘기가 가게 되느냐? 그거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부동산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경제나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는 하는데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 금융 시스템이 몰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뭐 부동산하고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이라는 위치에 인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방의 인구들이 무조건 서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과거에 뭐 한양에 뭐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듯이 수도가 서울이고 서울에 어쩔 수 없이 인구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집중이 되면 뭐 의식주에서 의와 식은 해결이 뭐 어떻게 사람 수하고 상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수요는 분명히 무조건 늘어나고요. 거기에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뭘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스템에서 금융이나 이 모든 경제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그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부 다 이 부동산에 연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동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든 그냥 뭐 숨만 쉬는 백수를 하든 아니 무슨 양아치 짓을 하든 깡패가 되든 뭘 하든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한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바꿔야 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그분들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마치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보면 정치 경제 다 들여다보면 한국인들 국민들 자체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뭐냐면 내가 싸게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그리고 나는 비싸게 부동산을 팔고 싶어. 이 두 가지 굉장히 원초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사실은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없습니다. 원래 아주 본능적으로 모든 한국인들이 그러다 보기 때문에 계속 안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는 상황일 거면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가지시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일들이 뭐 살면서 부딪히더라도 아주 편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왜냐면 그런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근데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피해의식에 의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공평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부동산도 당연히 법규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법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지만 어찌됐든 상식 수준으로만 부동산을 아셔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셨지 전혀 뭐 다른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저는 이제 쓸모없는 지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쓸모없는 지식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된 지식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라면 물론 이제 해외에 가서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라면 반드시 부동산을 아셔야 됩니다. 네. 뭐 좀 짧은 내용인데 너무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지식 중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순서 자체도 사실 보면 밑에 지금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보시면
이쪽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과 순서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제일 시민들이 한국 국민이라면 제일 많이 경험하시고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관련된 거. 부동산의 임대차 관련된 계약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분양이나 청약. 청약 쪽 참 좋아하시죠. 예전 어르신들은 청약을 좋아하시는데, 아파트 청약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 이제 아파트 청약이나 이게 예전처럼 그 여러분들이 알던 그런 뭐 복권 당첨되던 개념 뭐 그런 거하고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많이.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임대차를 먼저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과 청약 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매매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경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경매에 참여하는 것들은 재테크고, 또 뭐 운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경매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뭐 좀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스킬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기술의 하나로, 부동산을 다루는 기술의 하나로 부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매는 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다루지는 않고, 경매 관련된 것도 내용도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물론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내용들은 지금 요 세 가지 정도, 임대차하고 분양하고 청약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매매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갭투자나 예전에 방송했던 갭투자 관련된 내용들도 그 이후에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의미, 뭐 이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아주 단순하게 머리에 넣는 방법은 동산. 그러니까 이제 동산은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딱 내 재산이긴 재산인데 그 위치, 물리적인 위치, 그 실질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위치에 딱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산을 예로 든다 그러면, 동산은 제일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게 현금이죠.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현금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현금을 가지고 제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동산은 모든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다. 그럼 차도 동산이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등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부동산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면 토지 있죠. 땅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서 땅을 띄어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를 내 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 땅은, 토지는 정확히 토지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토지하고 관련된 모든 부속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토지하고 연관된 모든 거기에 이렇게 일종의 그쪽에 심어졌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는, 딱 부착이 된 일종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지에 포함된, 토지와 함께 볼 수 있는 거는 건물이겠죠. 건물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가로등이 있거나, 뭐 가로등은 이제 뭐 인조적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들,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거, 나무 같은 경우도 그 땅에 나무가 있던 것도, 나무도 사실은 그 해당 땅 주인의 것입니다. 나무도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 주인의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거기서 해당 땅에서 뭐 야채를 키웠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재배를 했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들도 이제 부동산의 일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실제로 농사를 지은 그분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과 달리 농사를 지은 경작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경작을 한 사람이 그 농작물 같은 경우 주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들을 모두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재산,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끔씩 동산 얘기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관련된 거 얘기하다 뭐 동산 관련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뭐 주로 현금이나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뭐 쉽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동산으로 다 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말은 대부분 개념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 뭐 땅이나 뭐 그냥 건물 아니겠어? 그걸 부동산이라고 이제 감을 잡고 계실 텐데 동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다. 그래서 현금, 무슨 증권, 이제 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좀 특별한 걸 최근에 맞게끔 넣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그럼 뭔가요? 그러면 가상화폐는 분명하게 동산입니다. 동산에서도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화폐라고 치기도 뭐하고 숫자로만 디지털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가증권으로 보느니 뭐 막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보통은 아마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뭘로 보냐면 일종의 물건으로 볼 거예요. 아마 동산에서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상화폐라는 건 누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숫자에 불과하지만 누군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만들어냈으면 생산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물건이라고 봐야 되고 물론 우리가 뭐 가상화폐를 뭐 채굴이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걸 광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광석으로 볼 수는 없어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광물이나 광석으로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생산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이라고 봐야 돼서 이건 물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산은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재산들을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다. 딱 그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고 그 자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권하고 뭐 이런 청약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경매는 이제 따로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임대차 관련된 계약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좀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이죠. 손쉽게 이렇게 손쉽게가 아니라 항상 접근하는 항상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임대차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뭐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세하고 월세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전세가 없는 대신 연세가 있습니다. 전세를 제주도에도 뭐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 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연세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월세 시스템인데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60만 원이다 그러면 연세로 해서 뭐 7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세를 받는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서부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못 아시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하나씩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방식,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연세가 됐든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방송을 이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막 얼굴도 붓고 계속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다음으로 넘기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일단은 뭐 전세하고 월세하고 연세 있는데 사실은 전세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월세를 물론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세는 사실은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세를 먼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돈틀주방 계속 잘 시청해 주시고요. 꼭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댓글이 중요하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것들 어떻게든 뭐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갭 투자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일종의 투자 형태로 운영하시는 수준까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돈틀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